카카오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삼성 전기도 전장 쪽에서 괜찮아 보이고 인텔리안이라는 것도 이제 하이브라든가 YG라든가 SM이라든가 속해 있는 엔터 쪽 어떻게 보이신가요? 엔터는 딱 두 가지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단타. 단타를 하시려면 기존의 3사로 하고 네. 조금 긴 호흡으로 하려면 하이브를 하시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 엔터 3사하고 하이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엔. 네. 근데 나중에 굉장히 가공할 만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면서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거 하이브고. 하이브. 그래도 시장에서 툭탁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건 이 기존에 뭐 네.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면 JIP를 하시든지.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엔터 하나가 아니라 네. 다른 이제 그 패러다임이랑 이렇게 섞여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상품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는 하이브가 높고, 전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에서도 저 하이브. 네, 하이브 있네요. 네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지만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이브 쪽에. 네. 자, 그럼 시급력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계절적 요인도 받고 막 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일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곡물가잖아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 곡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초기에는 음식료들이 올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약간 그 정유회사랑 비슷한 게 근데 그 다음 들어오는 거를 계속 비싸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제품의 가격을 전가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굉장히 짧은 네. 그런 움직임을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보여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대표적인 그 계절적 주식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빙과류 같은 건 여름에는 뭐 많이 팔리고 이건 굉장히 계절적 상품이니까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시니까 관련된 섹터로 볼 수도 있는 좀 건설주. 아무래도 건설 쪽이. 건설주는 저는 이제 좋게 봐요. 근데 그 이제 그동안 건설하고 원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미리. 네. 예, 미리 올라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조정은 좀 있겠지만 길게 보면 네. 원전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가장 그 새로운 정부가 쉽게 흔적나게 할 수 있는 정책들 아니에요. 인프라.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인프라가 뭐 아주 생소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처럼 막 이제 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다 있는 거를 그냥 툭 쳐주기는 정책적으로 하면은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뭐 건설은 어느 정부나 항상 그 느리는 거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건설이 좋아지면 건설만 보실 게 아니라 건설 부자재 그리고 대개 이제 이 건설이라는 게 지금 집 짓는 하우싱 쪽에 많이 지금 공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가구라든지 예, 뭐 그런 것 쪽으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페인트 네. 뭐 이런 것도 확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시멘트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지만 지금 유연탄 값이 엄청 올라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멘트 회사들이 다음 달 되면은 그 생산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탄을 뭐 무조건 많이 사서 이렇게 쌓아놓아서 굳어서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의 그 유연탄 수입의 75%가 러시아산이에요. 아. 네, 25%가 호주산이고. 근데 이제 그게 저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20만 원 250만 원 진다는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250만 원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신도시 지금 분당 일산 그거 할 때 시멘트 구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럼 건설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래서 뭐 건설회사가 우리 더 받겠어요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약간 미적거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되 네.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원전도 그렇고. 네. 네. 자, 리오프닝이랑 관련된 섹터, 항공주랑 호텔 레저. 이거는 그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보복 여행, 그죠. 보복 소비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 보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복을 막 오래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맞는데 네. 이거는 항상 투자하실 때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뭐 이게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암만 사람이 많아져도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져도 네. 항공기 한 대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그렇죠,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얼마 동안은 이제 이게 여행 자유화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뭐 항공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테마는 아니다. 항공권 가격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예전에 예를 들면 뭐 동남아 30에 가면 이제 뭐 한 6, 네. 70 줘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고기값, 소고기값, 우리나라에서 그 소를 팔아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서 우골탑 그러잖아요. 네. 그때 농민분들이 소를 언제 팔겠어요? 되게 학기 시작할 때 등록금 내야 되니까 3월에 판단 말이에요. 3월에 소값이 바닥이에요. 예? 소값은 딱 2번 올라요, 1년에. 네. 추석 및 설 및.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인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권이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무슨 보복 여행이 뭐 맨날 여행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는데 영구적으로 못 간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실 섹터다. 좋아요. 그 리오프닝도. 근데 이제 그게 좀 짧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네. 예. 호텔 레저는요? 호텔도 마찬가지죠. 예,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호텔이라는 게 사실은 뭐 호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호텔 신라가 대표적이지만 네. 면세점 아니에요. 그쵸, 예, 면세점인데 면세점도 뭐 실제로 보면 녹록치가 않아요.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옛날같이 또 그렇지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나갈 때 그 면세품 사는 한도 없앴는데 네.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600달러 그 무관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초과하면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는 의문인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그 호텔이나 레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항공기 타고 가야 호텔 레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맥락인데 리오프닝에 관계되는 것들은 좋다. 그렇지만 이게 영구히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요. 아, 면세점 말씀 들으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좀 그립지만 우리가 사실 해외여행 갈 때 항상 면세점을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고 거기 가서도 매장에서 뭐 좀 하고 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야, 그거 못한 지 저도 벌써 2년 3개월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지금 면세점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항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공항에 면세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뭐 롯데니 호텔신라니 뭐 신세계니 대부분 많이 이번에 드랍했어요. 최근에 추세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낮은 가격에 재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좀 있네요. 그런 거. 자, 백화점과 편의점 섹터 이쪽은 어떻게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 벗으니까 뭐 이렇게 색조 화장.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초 화장은 마스크 써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업계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색조 화장 쪽을 더 비중을 둔다고 그래요. 이제 벗고 돌아다니면 그렇죠. 그런 백화점도 그런 거잖아요. 백화점 소비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 암만 이게 잘 돼 있어도 백화점에 가는 느낌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백화점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고 갔다가 이제 유발 소비가 또 일어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리오프닝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쪽도 좀 좋아질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럼 백화점에 있는 의류 쪽도 의류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의류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OEM 관련돼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고 또 요거는 환율이 좀 올라도 조금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짚었던 뭐 백화점, 편의점, 의류 뭐 이런 것들은 네. 항공 다 니오폰인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게 아주 긴 기간 동안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한시적이다. 방금 말씀하신 화장품과 연관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야, 이건 좀 앞으로 향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사실 LG생활은 굉장히 우상향한 기업이었잖아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까지 확 꺾일 거는 저도 예상 못했는데. LG생활건강이 마켓시어가 너무 컸죠. 네. 그쪽 부문에서 마켓시어가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축소되면 제일 큰 놈부터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이 기존에 하던 거를 다 문 닫아버리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고정비는 거의 픽스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매출이 이제 급격히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뭐 리오프닝이 되면 살아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곳곳에 매물벽이 있어요. 맞아요. 예, 곳곳에 이거는 굉장히 개인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게 딴 회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LG생활건강은 확 와닿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그거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계속 매물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지만 이게 그것들이 올라갈 땐 다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뚫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것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만 점검하려고 하는데 LG전자랑 두산중공업. 좋죠. 두산중공업 좋은데 근데 두산중공업을 사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시잖아요. 두산중공업 자체 그거하고 또 원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두산중공업보다 원전을 갖고 사신다면은 한전기술을 차라리 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전기술. 예,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좀 아직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뭐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진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원전 때문에 산다면 뭐 굳이 그런 걸 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이유로 두산중공업은 좀 그런 것 같고 LG전자는 이제 그 전기차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이제 정장 쪽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하고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면 이것도 그냥 단기적인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G에 대해서는 LG가 많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LG 화학 때문에 LG가 굉장히 그 신임을 잃어서 그렇죠. 앞에 LG만 붙으면 자꾸 멈칫멈칫하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 그거 LG 말고 같은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그 문제 물적 분할해서 하는 걸 이제 좀 정비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단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오늘 이제 여러 섹터랑 종목들에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2020년만 해도 사실 BBIG라고 해서 주도하는 섹터들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또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종목 장세일 텐데 그래서 좋은 종목 찾는 방법이랑 종목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많지만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냐.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돈을 벌 거다. 이거는 안 돼요. 그 돈을 벌 거다라는 얘기는 2년 전엔 됐어요. 꿈을 사니까. 그때는 막 이거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벌고 있느냐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적이에요. 실적. 그래서 돈을 벌고 있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벌었는데 앞으로는 좀 불투명해? 이러면 이건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잘 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장성이라고 그러죠. 그 섹터의 성장성. 근데 그러면 돈도 잘 벌고 잘 벌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맞는다. 그래도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얘가 그동안 올랐어 떨어졌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다 오른 거를 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제한적 상승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진 놈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뭐 돈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적으로 봐서 별론데 그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돈을 잘 벌 거라고도 보이고 그리고 주가도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도 주가가 사람들이 아니, 관심 못 받아서 계속 안 오르는 별로 경우도 있잖아요.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리 꽂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밑에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 형성을 돼 있어서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뭔가 이제 뭐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뭐 그런 형태로 돼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그렇죠. 계속 가고 있는 거는 그 시장이 지금 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으로 그런 이제 시장이 버린 종목도 안 사야 되겠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피해야 될 기업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이에요. 실적 안 나오면 그냥 보지 마라. 네. 웬만하면. 왜 특히 마침 지금 3월인데 이달 말 되면 이제 또 상패 이거 그렇죠.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뭐 갑자기 얘네가 뭘 한대더라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갑자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이 3월에는 그런 근처에 오히려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상패 당할 수도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업 목적을 막 자주 바꿔요. 마스크 할 때 마스크 했다. 또 뭐 이거 하면 이거 했다가 메타버스 하면 또 그것도 했다고 그랬다가 막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자료를 제 시간에 못 냈거나 그랬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검토 의견이 뭐 한정이라든지 어떤 걸로 나왔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실적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안 나온 거였나요? 4년 연속 네, 뭐가? 4년 연속.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왜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 잘 벌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또 누가 얘기해요. 이거 하면 탁 나간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특히 3월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저자님에게 현금 5천만 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이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금 5천만 원 있다면 어떤 섹터라든가 어떤 주식을 좀 담고자 하시는지. 현금 5천만 원이면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몇 종목을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것부터. 예, 근데 저는 한 두세 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하도 뭐 많아서 올라갈 거 뭐 이것저것 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다가 다이소가 된다. 그러면 이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을 자기가 하셔야 돼요. 나는 내 투자 성향이 어떤 성향이다.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다 보다 나는 원금만 보장되면 되는 형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먼저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 그림에도 있지만 뭐 이렇게 섹터가 있잖아요. 섹터도 빨리 움직이는 게 있고 좀 늦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알아서 이거를 한 3개 섹터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지만 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니까 섹터는 다르게 해서 한 3개 정도 섹터에서 해서 저는 이제 뭐 3개 섹터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플랫폼에서 뭐 카카오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삼성 전기도 전장 쪽에서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는 인텔리안이라는 것도 이제 우주 궤도 위성의 안테나를 거의 독점하는 회사거든요. 한국 회사인 거죠? 네. 저 인텔이 붙어 있길래. 한국 회사인데 잘 알지 못해서요. 근데 이것도 뭐 많이 나죠. 좀 요런 것들, 요건 독점력이 강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그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조금 긴 호흡으로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를 꼭 하신다면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SDI나 뭐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건설도 뭐 얼른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길게 봐도 건설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자님은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자 10만 명이 좀 넘으신 100만 개미 네, 이 채널 네.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자님 또 이 연령대가 네. 아무래도 이제 실버 네, 세대이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훨씬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럼 5060 세대 분들을 위한 네. 투자 조언 좀 한마디 좀 아니 그래서 이제 주시면.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게 네. 뭐 5060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질 네.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시니어니까 네. 제가 시니어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5060은 아쉬운 게 깨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5060에 가면서 이거 수송을 하는 거지 이걸 늘리는 게 아니에요. 공성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 젊었을 때처럼 막 하시려고 하면은 그럼 실패할 확률이 네. 커요. 그래서 5060 그 이제 시니어로 들어가시는 분이나 시니어신 분들 또 60이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아쉬운 게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 나면 그냥 이익을 크지를 않아도 차곡차곡 모아간다. 그러니까 한쪽에 대박 낸다. 네. 그런 생각. 대박을 쫓으면 쪽박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대박 내는 게 아닌데 네네. 재작년에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면 막 팔자가 고쳐지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셔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쪽에다가 주안점을 두시면 어떨까. 조금 아쉽더라도 안 깨지는 게 낫다. 김작가 TV에서 이제 저자님 한 3개월에 한 번씩 네.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네. 우리가 2년 전에 경험해 보기가 힘든 네. 그런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평상적인 시장으로 가는데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특히 올해는 그 평상적인 시장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시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제 긴축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주식 투자에서 엄청나게 돈 벌어서 나 팔자 고쳤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재작년부터 나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만큼만 난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내가 남만큼 더 번다고 생각하시냐 이게. 그럼 남만큼 더 피를 깎는 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반 투자가가 생업도 있고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은행 이자보다 낫고 그래도 다른 사람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 수익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대박을 내겠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그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기대 수익을 적정선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남만큼만 벌면 돼.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난 깨졌습니다. 지금은 다 깨졌어요.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서 있을 땐 나만 깨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걸로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만 깨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깨져 있는데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닌데 뭘 내가 지금 깨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질 때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남만큼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식 투자. 남보다 더 버는 게 아니라 남만큼만 딱 벌자라는 마음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안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